박수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밖에 계신 분들은 좀 들어와 주시고, 오늘 비가 오고 날씨가 상당히 아주인데 그분들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지난번에도 사회를 맡았습니다만 21세기 민족주의 포럼 대표 정혜랑입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강연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연하실 이병한 박사님은 중화세계의 재편과 동아시아 냉전으로 연세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중국, 미국, 베트남, 인도 등에서도 공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프레시안에 2015년부터 유라시아 견문 1, 2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유라시아 견문을 연재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저서로 반전의 시대 유라시아 견문 1, 2가 있습니다. 자, 오늘 들어오실 때 책들이 있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사인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끝난 다음에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연하실 이병한 박사님은 스스로 한반도의 통일과 동방 문명의 중흥을 견인하는 그런 디지털 동학 운동을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실 우리가 세대 교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이병한 박사님을 젊은 학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불혹의 나이를 넘겼습니다. 요즘은 40이라도 40대라도 젊은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는 이렇게 되는데, 하루속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나서를 이루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세 번째 우리가 국학연구소와 그 다음에 21세기 민족주의 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통일뉴스가 후원을 했는데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김동환 국학연구소 연구위원이 왜 다시 국학인가 이거를 가지고 강연하셨고,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님이 왜 민족주의인가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왜 유라시아인가 이거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1시간 20분 정도 박사님이 이제 강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 질문 답변 시간을 갖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받은 이병한입니다. 딱 보니까요, 저보다 어린 분이 한 손가락으로 뽑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하는 거는 화면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행을 3년 동안 했고요. 유라시아 여행을 했고, 날짜로 치면은 1000일 정도 되죠. 가본 나라는 100개가 조금 못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로 치면 한 300개, 그러니까 스쳐 지나간 도시는 한 10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되게 부담이 되는 거는 지난달에 대가 중에 대가이신 정수일 선생님이 강연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 달에 하는 거는 그분이 저보다 40년 이상 더 연배가 높으실 텐데 후학으로서 각주를 단다 그런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 견해를 많이 개진하기보다는 3년 동안 무엇을 보고 왔는지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저기 사진 어딘지 아시나요? 이스탄불인가요? 예, 역시 예. 터키 이스탄불이죠. 제가 작년 맞나? 재작년 저기에서 한 3개월 지냈던 곳입니다. 2011년도에 제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때는 연세대학교에서 박사 코스웍을 마치고 학위 논문을 쓰러 갔었죠. 당시에만 해도 한 1년, 길어도 2년 정도면 귀국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박사 논문을 마치고 제 박사 논문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동아시아 냉전에 대한 건데 남북한과 대륙과 대만과 일본과 오키나와까지 이렇게 주로 다뤘거든요. 근데 동아시아 냉전에서 베트남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죠. 남북 베트남의 문제. 그래서 박사 논문의 후속 작업을 위해서 하노이로 갔던 겁니다. 그게 2013년도였죠. 근데 하노이에 가서 저기 회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제가 그동안 한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공부를 했던 동아시아라는 틀이 완전히 저기서 깨졌어요. 왜 깨졌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기국이 3년, 4년, 5년 늦춰졌는지를 미리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이렇게 야핫 런 하노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야가 집이고 핫이 노래하다고 런이 크다는 뜻입니다. 오페라 하우스예요. 하노이 한복판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인데 2013년에서 2014년 넘어가는 12월 31일 날 풍경입니다. 저기 아오자이를 입고 있는 그 하노이의 여성분이 오페라를 즐기면서 새해를 맞이하죠. 요거는 투비엔 quốc 자라고 돼 있죠. 투비엔은 서원이에요. 국가 서원입니다. 지금은 국가 서원인데 100년 전에는 인도차이나 대학이었습니다. 앞에 건물도 프랑스가 만든 거고 요것도 프랑스가 만든 거죠. 요거는 역시 하노이의 그 공원에 있는 레닌 공원의 비예요. 레닌 동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죠. 서유럽의 프랑스의 흔적도 100년 동안 남아있고 소련 동유럽의 흔적도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동아시아 연구할 때 이렇게 일본부터 중국까지 여러 나라를 다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풍경이 그 동북아와 동남아 딱 그 중간에 있는 베트남에 가도 이게 동아시아라고 하기가 힘들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요거는 뭐냐, 저기 그 글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리타이도라고 돼 있어요. 저거를 한자로 풀면요 이태조입니다. 태조 이씨. 당나라가 붕괴되고 나서 그 뭐 고려가 생기는 것처럼 저쪽에서는 저분이 이태조가 지금의 월남을 개창하시는 태조죠.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 중화세계나 이렇게 동아시아 문명을 공유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동아시아와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라는 게 동북아 플러스 동남아라고 저는 그 전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런 틀이 맞는 것인가? 저 왼쪽 사진은 어딜까요? 쿠알라룸푸르. 예, 쿠알라룸푸르죠. 무슬림 이슬람 국가입니다. 오른쪽은 어딜까요? 제가 석사 논문에서 다루었던 반동회의가 열렸던 장소, 반동에 있는 그랜드 모스크예요. 인도네시아도 이슬람 국가죠. 그러니까 동남아만 조금만 내려가도 이슬람 문명에 아주 가까워요. 앞에 그 하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유럽도 가깝고 서유럽도 가깝고 동유럽도 가깝고 이슬람 문명의 영향도 아주 많다. 이런 다양한 문명을 동아시아라는 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그 국가도서관에서 자료를 많이 보기보다는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다행히 동남아에는 이렇게 아직까지 물가가 싸고 그 저가 항공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하기에 좋았죠. 그리고 제가 석사 논문까지만 해도 동남아는 제가 그 주 전공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화교의 시각으로 동남아를 많이 바라봤거든요.
근데 여행을 하면서 발견한 거는 그 인디안 디아스포라, 그 인교라고 하죠. 그 영향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인도의 영향을 모르고는 동남아를 말할 수가 없는데 한국의 동남아 연구의 상당수는 중국과 화교 중심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인도만 있느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유럽의 식민지였거든. 영국의 식민지, 프랑스의 식민지,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죠. 그리고 이슬람, 아랍의 영향도 아주 컸었다. 그러면은 이 동남아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하다가 유럽이 아주 먼 것이 아니네. 유럽과 아시아가 아주 가깝네. 점점점점 하다가 유라시아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되죠. 이렇게 빨리 귀국을 해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쓰고 교수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막 스파크가 튀는데 더 봐야겠다. 더 여행을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3년 동안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포부가 되게 컸죠. 지리를 재발견한다, 지도를 다시 그린다, 이런 포부가 있었고, 저 지도는 제가 그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머물렀고 제 이렇게 작업실처럼 쓰던 곳에서 항상 이렇게 제 책상 앞에 붙여두었던 사진이에요. 앞에 거, 위에 거는 유라시아 전도고 아래 거는 뒤집어 둔 거죠. 뒤집어 보는 게 중요한 거는 몽골인들이 저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몽골의 영향을 받았던 러시아라던가 중앙아시아 이 북쪽에 살고 있는 분들은 저런 식으로 유라시아를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들은 이렇게 남진을 하는 거니까. 저거를 항상 같이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식, 감각의 어떤 구조조정 이런 걸 많이 했었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다 수월하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세계 최대 국가는 중국이고요.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는 어디일까요? 인도죠. 최대의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최대 국가는 인도네시아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요겁니다. 여기 앞에 저의 첫 번째 제자가 나와 있는데 아랍어도 읽을 줄 알아요. 저게 뭐죠? 네, 한글로 하면 그냥 버즈 칼리프라고 하는 칼리프의 탑이라고 하는 두바이에 있는 건물이죠. 저 멀리서 보면 이렇게 멋있고요. 저는 두바이에 대한 글은 직접 쓰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크게 인상적이지 않았는데 요 쇼핑몰 하나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인데? 이븐 바투타의 이름이 아주 길어요. 저걸 다 써둔 거고, 이븐 바투타 몰이라고 하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저 파란색으로 쓴 게 스타벅스예요, 아랍어로. 제가 여러 나라의 스타벅스를 가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스타벅스 같아요. 근데 요 쇼핑몰의 컨셉이 이겁니다. 천년의 지식을 재발견하겠다. 그 이슬람 사람들의 어떤 사고의 스케일 이런 게 잘 드러나는 곳인데, 그래서 쇼핑몰 안에도 내부에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븐 바투타가 여행했던 장소별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놨죠. 저기 왼쪽을 보시면 어딜까요? 인도관입니다. 오른쪽은 정화의 대원정선을 이렇게 복원해 둔 거예요. 정화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무슬림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후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왼쪽의 아래는
좀 탄자니아가 아닌가 그랬던 것 같고요. 오른쪽은 아라비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바투가 갔던 지역별로 해가지고 저런 컨셉을 해서 쇼핑을 하게 해줬죠. 탄자니아까지였습니까? 이분부터. 네.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첫해, 둘째 해 이렇게 뭘 구경했는지 이렇게 본 거고, 제가 아마 2년 전에 한국에 잠시 귀국했을 때, 그러니까 유라시아 견문의 1권이 나왔을 때, 그 1년 반 정리하면서 얘기했던 그때의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건데요. 현재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가장 가까운 중국은 1949년도에 건국한 나라입니다. 당시 마오는 저런 얘기를 했었죠. 반제 반봉건. 반제는 반제국주의니까 뭐 쉽게 알 수 있는데 반봉건이라고 했어요. 반봉건의 핵심은 자기의 전통을 부정했던 거죠. 그런데 2012년에 집권했던 시 황제라고 요즘에 불리는 마오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 시진핑이 집권했을 때 그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는 중화의 부흥입니다. 한 몇 년 됐나요? 70년 정도 됐나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국가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시진핑의 마오의 반열에 들어갔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추구하는 국가의 상이 전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만 그런가? 세계 최대의 중국이 이렇고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나라이자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는 어떤가? 왼쪽에 계신 분이 누군가요? 네, 초대 총리 네루입니다. 네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런 말을 남겨요. 자기의 인생을 해고하면서 The Last Englishma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인도를 통치했었던 마지막 영국인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교육을 받고 영국식으로 사고를 했고 그랬다는 거죠. 본인이 돌아가시기에 자기를 해고했을 때. 그 국민회의라고 하는 게 간디나 네루 집안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실상 가문 통치를 해온 정당인데 2014년도에 집권한 모디의 인도인민당은 혹시 힌디어도 있나요? 힌두투와 네. 힌디의 정치라는 뜻입니다. 힌두뚜아라는 건데 힌두 문명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걸 내걸고 저때 총선 당시에 인도인민당이 받은 표가 5억 6천만 표일 겁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단독 과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5억 6천만 표의 그 표 구성을 보면 20대, 30대가 압도적으로 모디를 지지했거든요. 젊은 층이 그 서구식 인도형 문명, 그러니까 영국식 문명을 지향하는 국민회의를 벌이고 자기의 전통을 근대화하겠다고 하는 인도인민당의 모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거죠. 이건 제가 1년 반 전에 얘기해서 지금은 조금 더 실감이 덜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2014년도에 오스만 제국이 붕괴합니다. 최후의 칼리프의 모습이고 그로부터 90년 후에 다시는 역사상 이렇게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던 칼리프를 선포하는 이슬람 국가가 현실로서 등장을 했었죠. 지금은 거의 소멸됐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무슬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분을 칼리프라고 모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언젠가는 다시 칼리프의 바탕을 한 무슬림 통치가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0%, 80%가 돼요. 그 70%, 80%라는 거는 북아메리카부터 동남아시아까지 그 이슬람 공동체 전체를 조사해 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오스만 제국이 붕괴되고 터키 공화국이 생겼죠. 지금 밑에 글씨가 안 보이는데 2003년도에 집권한 에르도안입니다. 올해가 2018년이니까 15년째 집권하고 있어요. 에르도안이 표방하는 거 역시 네오 오토만이즘, 신오스만주의죠. 그러니까 20세기의 서구형 국민 국가를 지향했던 터키 공화국이 아니라 과거의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걸고 장기 집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6개월 동안 머물렀던 러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작년에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었는데 푸틴이 표방하고 있는 거, 강한 러시아의 핵심은 뭔가? 동방 정교회죠.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정교 대국. 서방의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아닌 그들의 전통 문명인 정교회의 바탕을 한 대국을 만들어 가겠다. 거기에 뭐 이렇게 말이 많지만은 많게는 80% 이상, 적어도 과반 이상은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영미권 매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열심히 읽는 게 이코노미스트인데 이게 2년 전에 나온 표지인 것 같은데요. 시진핑이 황제가 되려고 한다라는 걸 비꼬는 이 표지였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면 다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건데 에르도안은 술탄이 되려고 한다. 푸틴은 차르가 되려고 한다. 역사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라고 보죠. 반동적인 정권들이 유라시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계해야 된다. 위협적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 저게 반동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20세기에 배웠던 어떤 그 역사와는 다른 역사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유라시아의 서쪽 끝 어디입니까?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동쪽 끝, 여기는 블라디보스토크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저 위쪽에 캄차카 반도랑 베링 해협까지 다 가봤어요. 끝에서 끝까지 작년에 다 가봤죠. 그리고 거의 3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가 그 프린트해준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럽이 아니라 극서다. 그리고 중서가 있고 근서가 있고 중원이 있고 근동이 있는 거다. 아마 2050년 정도 되면은 중국과 인도가 G2가 될 것이고 그때의 유라시아의 지리적인 명칭은 저렇게 될 공산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극동이나 중동이나 이런 거는 다 영국이 만든 지리적 개념인데, 그러니까 아편 전쟁 전후로 그런 개념들이 전식으로 확산된 건데, 아편 전쟁 200년이 되는 한 2040년, 2050년 되면은 저런 용어가 더 일반적이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극성, 신극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더 웨스트라고 하는 거는 서유럽과 아메리카, 미국을 합한 거였죠. 그런데 신문만 봐도 아시겠지만, 뉴스만 봐도 아시겠지만 유럽과 미국은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북미라고 하는 게 점점 멀어지죠. 그리고 저 왼쪽 사진이 상징적이죠. 유럽에서 가장 강대국인 독일의 메르켈과 트럼프는 만날 때마다 싸우죠. 근데 반면에 메르켈과 푸틴은 여러 가지로 궁합이 잘 통합니다. 일단 메르켈은 동독 출신이었고요. 어릴 때부터 소련으로 가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물리학자였잖아요. 다 러시아어로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어가 아주 유창하고, 그리고 또 푸틴은 KGB 출신이었고 동독에서 근무를 했죠. 그러니까 독일어에 아주 유창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면 국제에서 만나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조크도 메르켈은 러시아어로 하고 푸틴은 독일어로 하고, 서로 선물도 이렇게 보드카도 주고 맥주도 주고 친하죠. 그리고 유라시아의 서쪽 유럽의 질서가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율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 대전략에서 통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CIA나 이런 데에서 메르켈을 그렇게 열심히 도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독일이 가장 중요한데, 독일이 러시아와 손잡고 이렇게 질서를 재편하면 미국이 유라시아를 경영했던 중요한 축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정학적 갈등이 있는데, 오늘인가 그 연정 합의가 되고 오늘 그 시작했죠. 그리고 푸틴은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다시 대통령직을 계속할 것이고, 그러니까 저 두 분이 앞으로 4년, 5년간 유럽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미국에는 트럼프가 있고 앞으로 주시해 볼 대목입니다. 그리고 메르켈과 푸틴이 또 흥미로운 거는 메르켈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서유럽의 정통 문명을 각인 이렇게 깔고 있고, 그 위에 현대적인 민주주의를 결합해가지고 기독교 민주당을 과거의 보수당과는 다른 방향으로 혁신을 시킨 리더고, 푸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전통 문명, 독실한 동방 종교 신자하고 거기에 입각한 어떤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성속합작이라는 게 있는데, 러시아에서 6개월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느낀 건데, 제 2인자가 그 총리가 아니에요.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넘버 2는 저기 계시는 분입니다. 키릴 총주교죠. 그 정교회를 대표하는. 그리고 저분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쿠바에서 역사적인 회담을 하죠. 거의 1000년 동안 갈라졌었던 동방정교회와 가톨릭의 교황이 만나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작년에 그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었는데 레닌을 러시아에서 어떻게 기리는가, 프롤레타리아 혁명, 계급 혁명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기리지 않습니다. 동방 종교의 레토릭으로 바뀌었어요. 20세기의 예수님이었다, 프롤레타르의 그 신이었다, 이렇게 레닌을 기리죠.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신중서라고 하는 건 그동안 우리가 중동이라고 불렀던 데인데요. 왼쪽이 제가 2년 전에 한 3개월 동안 공부했었던 테헤란이에요. 어떤 기차가 들어오는 모습인데, 저게 중국에서 출발한 기차가 테헤란으로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몇 해 전부터 가장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리아인데, 시리아가 전쟁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반면으로 복구 사업, 재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건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역시 중국의 기술자들이죠. 그러니까 시리아 상인들이 예전부터 실크로드의 주역이었습니다. 그 1대1로 네트워크에 시리아 상인들을 결합시켜서 시리아의 전후 복구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사진인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동이라는 거는 영국과 프랑스가 만들어냈고 20세기 후반에는 미국이 만든 질서인데 이미 다른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건 다른 데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슬람 세계,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이 두 나라입니다. 왼쪽이 이란이죠.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이고 오른쪽이 터키의 에르도안이죠.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고요. 터키는 오스만 제국의 후예입니다. 가장 화려했던, 가장 강성했던 무슬림 제국의 적자들이죠. 그들이 합작해서, 연합해서 이슬람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겠다라는데 의기투합하고 있고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고 중국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반대편에 있었던 어떤 중동의 친미 국가의 전위가 사우디였는데 사우디의 행보도 최근에 미묘합니다. 2016년에 아시아 국가들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순방을 했었고 작년에는 결정적으로 푸틴을 만나죠. 푸틴을 만난 이유는 그 아들한테 정권이 지금 넘어가는 그 권력 이양기인데 더 이상 미국만으로는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중동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푸틴과도 근접해 가고 있다. 2030년도 사우디의 목표가 탈석유이기도 하고 탈미국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말 듣고요. 신금선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죠. 저기 어딜까요? 모르시는 게 없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광동성과 홍콩과 마카오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 해양 다리죠. 요거는 마카오에서 하는 어떤 국제회의인데요. 뭔지 아시죠, 주영? 중국 그 포르투갈 어권 국가들하고 경제 무역 합작을 하는 그런 뭐 마카오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죠. 그런데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아프리카에도 있고 브라질을 비롯한 남아메리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는 포르투갈만 쓰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마카오에서 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중국어를 사용하는 권역과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권역의 네트워크의 허브를 마카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홍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도를 비롯한 영어를 쓰고 있는 영어 네트워크가 중국어 권역을 연결하는 허브가 홍콩이 되고 있는 거죠. 그걸 홍콩대 대륙으로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국내 언론 보도는 홍콩이 뭐 이렇게 중국에 어떻게 돼서 뭐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많은데 실제로 홍콩에 가보면은 1대1로의 허브로서 장래를 구상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는 홍콩이나 마카오뿐만이 아니라 신장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화 세계와 이슬람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허브가 되는 거죠. 티베트는 어떻게 될까요? 불교 세계와 이쪽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가 되도록 중화인민공화국은 원할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요거는 제가 3년차 올해 정리해 가는 겁니다. 아직 그 연재 마지막 글을 못 쓰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베링 해협 가가지고 그 북극 가까이 있는 데인데요. 북극 바다가 녹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7월 말에 갔던 것 같은데 진짜로 녹고 북극의 바다에도 파도가 쳐요. 파도가 치면은 저기에서 그래도 엄청 추운 데인데 서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 홍콩과 대륙만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베링 해협 가면은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베링 해협을 통해서 그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작업도 해요. 그러니까 절반은 해저 터널로, 절반은 다리로 연결하는 작업을 구상 중에 있고, 그거는 유라시아와 아메리카를 잇는 거죠. 그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을 가면은 북아메리카와의 해저 터널도 만들고 있어요. 거기만 만들고 있느냐? 이집트에 가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홍해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다리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동인도에 가면은 스리랑카 섬이 있는데 거기에도 다리 놓으려고 해요. 중국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동북삼성의 대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잖아요. 맞은편에 산동반도가 있죠. 웨이하에 있고 거기에 터널 뚫는다고 하죠. 그 거리만큼 한반도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인천이나 평택이나 군산까지도 뚫을 수 있는 딱 그만큼의 거리입니다. 산동반도와 한반도가 육로로 연결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지구본을 이렇게 돌리면서 세계 전략을 짜고 있는 큰 나라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죠. 요거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5대양 6대주라고 하는 지리 개념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 육로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대륙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부터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베링 해협을 가면 아메리카까지 가고, 캘리포니아 종단 철도 고속철도는 누가 놓느냐? 중국이 놓죠. 그것 따라서 남아메리카에도 도로, 철도 다 중국이 놓고 있어요. 이거는 그 유럽이 했던 영토의 복속, 점령과는 되게 다른 방식의 세계 경영입니다. 길을 만들고 그 길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길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2049년 100주년 중국의 로드맵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세동점 200년, 그러니까 아편전쟁 이후의 200년은 땅 따먹기 경쟁이었는데, 앞으로의 경쟁은 얼마나 많은 연결망을 구축하는가가 리딩 국가가 되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많은 도로를 까느냐, 어떤 나라가 고속철도를 많이 깔고, 어떤 나라가 온라인 디지털 연결망을 많이 구축하느냐, 의 경쟁이죠. 그러니까 정복하는 게 아니라 많이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거는 뭐 제4차 산업혁명이라던가 인공지능이라던가 이런 얘기와도 아주 긴밀한데, 곧 자율자동차 얘기를 한다는 거는 철덩어리가 스스로 사고한다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고 뭐 어디로 돌아야 되고 이런 거를 스스로 사고한다는 거고, 아마 올해 나오는 그 삼성전자의 냉장고는 스스로 그 주문하는 기능이 있어요. 달걀이 다 떨어졌으면은 이거를 그 슈퍼마켓과 네트워크가 다 돼가지고 알아서 주문을 하고, 물이 떨어졌으면 물을 주문을 하고, 그 미래의 스마트 홈이 그렇게 돼가는 거죠. 철, 광물 이런 것도 유사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인물, 동물, 광물이 이런 게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면은 만물이 다 영물이 되고 활물이 되는 겁니다. 요때 이 변화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 스스로 요즘에 개벽파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죠. 지난 120년 동안 한국사를 이끌어왔던 세력들은 개화파였어요. 산업화 세력도 그렇고요. 민주화 세력도 결국은 다 문명 개화를 추진해 왔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롤 모델은 서구나 미국이나 등등 우리가 얘기했던 더 웨스트 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술해 놓은 한국 근현대사는 개화파의 마주편에 척사파를 두고 있었죠. 그런데 개화파와 척사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개벽파도 있었습니다. 동학운동 이래 그 줄기가 있었고 지금 이 그 포럼을 기획하고 계시는 그 북학이라던가 뭐 대종교라던가 원불교라던가 증상교라던가 등등등 어떤 그 근대 신종교 세력들 이들이 후천 개벽이라던가 그런 발상들을 많이 했었죠. 제 생각에는 앞으로의 어떤 역사의 주체, 주역들은 여기 민주화 운동하시고 그런 분들도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개화파가 아니라 개벽파로 빨리 이행하는 게 한국을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고 2048년이면은 분단 100주년이 되는데 그 30년 한 세대 동안 요즘 그 대통령이 그 말씀하시는 주류 교체 저는 주류 교체가 저 당에서 지금 이 당으로 바뀌는 게 주류 교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통으로 묶어서 20세기에를 주도했던 개화파들이고 21세기는 개벽파가 주도하는 어떤 분화의 운동, 정치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어떤 3년 여행의 결론이었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는 그 중국에서의 변화도 그렇고 인도에서의 변화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들의 전통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들의 전통을 업데이트하면서 21세기의 국가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게 메가 트렌드다. 이게 대세가 아닌가. 자생적인 어떤 토착적인 근대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위에 제가 고려라고 쓴 건데 2050년도의 세계가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적으로 회감해 볼 때 가장 유력한 거는 몽골 세계 제국대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때 현재의 동유럽부터 동아시아까지 물류망과 그 물류, 그러니까 글과 지식과 관념과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했었고 물자도 왔다 갔다 했었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했었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코리안이 된 거죠. 고려인이라고 다 불리는 거죠. 그때의 세계상을 떠올려 보면서 2050년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 달에 뭐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도 열리는데 기후는 좋은 거 아닌가? 기후는 좋대. 그거를 남북 간의 한반도에 뭐 한정하는 게 아니라 훨씬 어떤 공간적인 범위를 확 트고 시간적인 범위도 확 이렇게 넓혀가지고 앞으로를 전망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병헌 박사님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강연을 생각보다 짧게 하셨네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 가지고 질문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모양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 시간을 나머지 좀 못 들은 내용, 자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때 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